안녕하세요. 보물과 같은 딸과 아들을 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보은으로 되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다래진 복으로 찾아오는 거죠.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떡이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정말 자다가 떡이 생긴 거죠. 모든 일의 발단은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됐어요. 저와 남편은 음식 소모임에서 만났는데요. 같은 관심사를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대화도 하는 모임이었죠. 음식 모임인 만큼 서로만의 조리법, 맛집 등을 공유하고 만나서 새로운 맛집을 개척하기도 했고요. 회사 생활에 찌든 저의 숨통을 틔워주고 소소한 행복을 주는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가면 남편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첫인상부터 정말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저와 같은 상식선을 가진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왜 사람들마다 상식이라는 기준선이 있잖아요. 남편은 저와 딱 맞는 퍼즐 조각처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마음이 맞아 20대 후반에 약 3년간의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드는 성격과 상식선을 가진 남편이기에 그런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남편만큼 좋은 분들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도 모두 닮진 않잖아요. 같은 부모 아래서 자라도 제각기 자라는 게 형제 자매니까요. 남편의 누님분들, 그러니까 시누이들이 그런 예였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본가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남편이 제게 넌지시 경고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누나들도 있을 거야. 막내 동생 데려오는 여자 궁금하다고 난리다 난리. 내가 중간에서 맡긴 할 테지만 혹시나 누나들이 무례하게 굴면 그냥 무시해. 뭐야 민준 씨, 왜 이렇게 겁줘? 뭐 얼마나 잡으시겠어. 말리는 시누이도 다 옛말이야. 우리 누나들은 그냥 시누이지 수준이 아니라서 그래. 아유,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종종 사람 속을 긁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 우리 어머니 쏙 닮은 거지 뭐. 그러니까 주아 씨가 웬만해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흘려들어 흘려. 알았네요. 내가 더 알아야 할 거 있어 또? 아, 누님분들 이혼하셨다고 했었나? 그럼 난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낫겠네? 애들은 있으시고? 둘 다 있어. 근데 다 전 남편들이 키워. 누나들은 그냥 아버지한테 종종 돈 타가서 쓰는 게 취미야. 둘 다 마흔인데 보면 속이 꽉 막힌다, 꽉 막혀. 남편에게 전해들은 걸로만 보면 시누이들은 그저 아나무인, 선을 지키지 못하는 무례한 사람들처럼 들리더군요. 본인이 중간에서 말리겠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대하진 않을 거다. 그래도 무슨 말을 들으면 상처받지 마라. 이렇게 어찌나 강조하는지 이게 겁을 주는 건지 안심을 시키는 건지 모를 정도였죠. 직접 마주한 시누이들은 남편이 저에게 미리 경고를 할 정도로 세긴 센 분들이었네요. 민준이랑 나이 차이 얼마 난다고 했지? 연상? 동갑이야, 동갑. 어머, 근데 좀 민준이보다는 더 성숙해 보이네요. 우리 민준이가 곱게 자라서 얼굴에 풍파가 없긴 해. 성숙과 노숙 사이? 나쁘게 듣지 말아요. 그런 타입 중에 세련된 타입들이 많거든. 언니 너무한다. 회사 다닌다고 했죠? 민준이랑 같은 회사? 뭐 어딨지? 식품 쪽이었나? 저기요. 나 말고 동생이 또 있나? 식품회사에서 일하는 동생은 또 누구야? 누나 남동생은 제약회사고요. 주아 씨는 홍보대 행사야. 아, 홍보. 그럼 직급은 어떻게 돼요? 예, 미수가. 그만 좀 물어봐라. 네 아버지랑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가 유난이니? 엄마는 이게 무슨 유난이에요? 우리 막내 만나는 여자 능력 좀 보려고 하죠. 주아 씨 불편해요? 아니면 말하기가 좀 그런 수준인가? 아니요, 불편하긴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과장 단지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어머, 팀장? 와, 주아 씨. 나이치고는 승진이 좀 빨랐나 보네요. 네, 얼굴이 노숙한 만큼 직급도 좀 빨리 달았어요. 유쾌하진 않았지만 뭐 이 정도 공격은 간지럽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볼 꼴 못 볼 꼴 보면서 단련된 멘탈인데 오히려 옳게 기죽이기 수가 빤히 보여서 싱거울 정도였죠. 제가 그날 인사 자리에서 신경이 쓰였던 건 미숙한 시누이들이 아니라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 신혼집은 어디로 하기로 했다고? 제 회사에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하기로 했어요. 거기가 집값이 싸기도 하고 저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주아 씨는 차 끌고 다니기로 해서요. 어, 그래. 세아가 혹시 결혼 준비하면서 도움 필요하면 가리지 말고 말해라. 민준이 이놈이 영 뭐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말을 안 해서 도통 내가 뭘 해줘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 아니, 아버지. 민준이만 자식이에요? 늘 저렇게 민준이한테 못해줘서 안달이시라니까. 네 언니랑 너랑 다 시골일 때 100% 지원해줘도 말아먹었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아버지, 전 딱히 해주실 거 없어요. 예산도 저희가 모은 돈으로 넉넉하고요. 이놈아, 나중에 저 두 놈들처럼 섭섭하다고 하지 말고 지금 말해라 지금. 저것들은 받아놓고서도 섭섭하다고 하지 않냐? 세아가 뭐 필요한 건 더 없냐?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님. 혹시라도 도움 필요하면 민준 씨 몰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래. 이 재미없는 놈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해라. 아유, 아주 며느리가 예뻐 죽겠수? 눈에 넣어도 보지 그래요? 내가 또 뭘 거슬리게 했다고 그래? 마누라는 찬밥 취급하는 양반이 며느리 앞에서는 이빨 빠진 호랑이 마냥 허허실실거려서 신기해서 그래요. 신기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어머니를 찬밥 취급했어요. 좋은 날 꼭 해야 할 말도 아니고. 그래, 찬밥이었다가 끓임을 부어줘서 미지근하게 만들어주긴 했지. 참나, 언제 그렇게 다정한 성격이었다고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네. 어? 분명 시아버지는 제게 정말 다정한 분이셨어요. 처음 얼굴을 보자마자 세아가 세아가 하면서 언제나 뭔가 챙겨주려고 하셨죠. 시어머님도 좀 묵뚝뚝하고 말이 별로 없으셨지 크게 나쁘신 분은 아니었어요. 까탈스럽긴 하셨지만 예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 사이가 묘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내내 시아버지의 모든 말을 탐탁지 않아 하셨고 또 종종 괜한 트집을 잡으셨어요. 솔직히 그때는 내가 오기 전에 두 분이 싸우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도 딱히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또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만큼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남편은 종종 시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가서 함께 술 한잔 하자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시댁에서 새로운 식구가 된 절 가장 환영해 준 사람도 바로 시아버지였고요. 종종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집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고기를 안 좋아하는 저를 위해 제철마다 생선, 해산물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어쩔 때는 좀 황송할 정도로 잘해주시기도 했었죠. 어느 날 퇴근 전에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웬일이세요? 세아가 너 이제 퇴근하냐? 네, 이제 퇴근하려고요. 왜요? 내가 지금 너희 회사 근처인데 내려오면 바로 내 차 보일 게다. 네? 아버님이요? 갑작스런 방문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집도 아니고 회사에 오신다고?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헐레벌떡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와서 시아버지의 차를 찾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제가 조수석에 타면서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기다려보라고만 하시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궁금증만 증폭시켜놓고 시아버지가 저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근처에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그날은 저의 생일 전날이었고 시아버지는 제게 생일 선물을 사주시기 위해 백화점으로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였죠. 내가 알아서 사고 싶어도 이 늙은이가 젊은 애들 취향을 어떻게 알아. 가서 원하는 걸로 골라 잡아라. 너무 싼 걸로 잡으면 통과 안 시킬 거다.
시아버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고르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덜컥 비싼 물건을 고를 수 없어서 발만 동동거렸죠. 죄송스럽게 늘 받기만 했으니 사람이 엄치가 있어야죠. 처음엔 작은 향수를 골랐다가 시아버지에게 빠꾸당하고 반지갑 골랐다가 놓고 다른 거 고르라는 시아버지 압박에 결국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받는 선물로 명품 가방을 고르고 말았습니다. 결제하면서도 제가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시아버지는 화통하게 웃으시면서 처음 선물이니까 큰 거 주지 내년에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시아버지께서 사주신 가방을 보여주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선물 주는 맛이 나서 그래. 반응이 좋으니까. 반응? 우리 어머니랑 누나들은 아버지가 뭘 해줘도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거든. 어쩔 때는 성에 안 차서 더 내놓으라고도 하고. 근데 당신은 아버지가 삼을 해주면 거의 팔 만큼 반응하잖아.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것처럼. 또 당신이 아버지한테 늘 말을 예쁘게 하기도 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누나들은 3을 주면 10을 더 달라고 하는데 나야 아버지가 뭘 해주시면 왜 해주시냐고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하는 재미없는 아들이고. 알면 좀 고쳐. 그게 말이 쉽나? 근데 우리 아버지 기준을 너무 높여놓으셨는데? 아버지가 가방 해주셨으면 난 당신 생일 선물로 뭘 해줘야 하나? 아유, 많은 거 안 바래요. 변기나 앉아서 좀 써.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시아버지에게 연민이 느껴졌어요. 시아버지는 6층짜리 원룸으로 구성된 건물을 소유하셔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건물주라는 게 말이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어머님과 시누이 둘까지 책임지기에는 또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해줘도 더 해달라는 가족을 보면서 얼마나 공허하셨을까 괜히 제 마음까지 외로워지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난 만큼 저도 더욱더 시아버지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께서 저를 챙겨주시는 것에는 못 미치겠지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 제가 첫째, 둘째를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원도 시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시고 아이 낳고 일을 그만둔 제게 용돈하라고 현금도 종종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휴, 제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저 늘 한 번을 더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하고 10년이 훨씬 넘어갈 때쯤 왜 더 시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집에 있던 남편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갔죠. 남편을 부축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나 병원 가야 돼 지금. 아버지가 암이시래. 대체 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듣기만 해도 무섭더군요. 암이라니. 매번 건강검진이 귀찮다고 미루셨던 시아버지가 근래에 살이 많이 빠지셨거든요. 배가 아프다고 식사도 잘 안 하셔서 처음에는 여름이라 식중독은 아닌가 싶었는데 나이도 있으시니 저와 남편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했었어요. 근데 그 건강검진 결과가 저희에게 절망을 안겨준 겁니다. 남편이 보호자로서 시아버지와 병원에 가니 그 절망은 더 심각해졌죠. 시아버지는 정밀검사로 말기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말기라는 단어에 저와 남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저희가 문제가 아니고 시아버지께서 이미 사기가 꺾이신 듯 보였네요. 70대 초반이었던 시아버지는 앞으로 본인에게 최소 10년은 남아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는데 저희 애들 대학 들어가는 것도 보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앞으로 살 날을 1년도 확실하게 할 수 없어지자 그저 패닉 상태에 빠질 뿐이었죠. 더욱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앞으로 시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할지
입원을 할지 집에서 치료를 다닐지 가족들이 다 같이 모두 모여서 의논을 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둘째 시누이는 이미 선약이 있다고 참석조차 안 했고 첫째 시누이는 몇 분 앉아 있다가 피곤하다며 먼저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암 소식을 그저 시어머니 본인이 수발을 들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셔서 정작 아프신 시아버지보다는 남편 옆에서 수발 들어야 하는 나에 이미 초점이 맞춰진 것 같더라고요. 예, 입원시켜라 입원. 나 그 인간 뒷바라지 못한다. 네 애미도 이제 누가 옆에서 수발 들어줘야 할 나이야. 어머니한테 아버지 수발 들라고 안 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든 병원에 계시든 간병 있을 거고 저도 자주 와서 도울 거고요. 어머님, 저도 계속 들를게요. 애들 학교 가고 유치원 간 시간에는 저도 집 비울 수 있으니까요. 그 인간은 뭐라고 하디? 치료 받겠대?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치료에 의욕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남편의 설득 끝에 집중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수술이 불가능해서 방사능과 항암 치료를 독한 진통제를 복용해가며 받으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치료에도 눈에 띄는 큰 차도가 보이지 않아서 더욱 치료 자체에 회의적으로 바뀌셨죠. 저도 남편도 매번 병원으로 출근 도장 찍으며 옆에서 응원했지만 시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한 달 채우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암 전문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치료는 최소한으로 받고 그저 남은 인생을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그리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계시는 요양병원에 일주일에 못해도 2번은 방문을 했었거든요. 저는 주 4일도 방문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갈 때마다 시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겁니다. 편찮으셔서 상태가 안 좋아지신다기보다 뭔가 정신적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이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보였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처음 요양병원 들어가는 날 1번 가고 나중에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가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가족은 오직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애들 뿐이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점점 우울해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친정에 간 날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바로 시아버지셨죠.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세아가, 너 어디냐? 저 잠깐 친정에 왔어요. 민준이는 지금 회사겠지? 얘가 통 전화를 안 받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하세요. 세아가, 나 좀 데리고 나가주렴.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못 버티겠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가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휴, 오늘 아침에 인사한 인간이 점심 먹을 때쯤 실려가고 방금까지 옆에서 농담이나 하던 양반이 다음날 아침에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통 불안해서 살겠니?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너희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갈까봐 무섭다 무서워. 나 좀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렴. 부탁이다. 나 그냥 내 집에서 편안히 눈 감고 갈란다. 네, 알겠어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입소할 때 접수했던 남편에게 인터넷으로 퇴소 신청을 하라고 했고 저는 짐가방을 챙겨서 병원으로 갔네요. 가서 시아버지 상태를 설명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될 것 같다고 한 뒤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때 저를 본 시아버지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탁하게 불이 꺼진 것 같은 눈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탁 하고 전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맑아졌죠. 퇴근한 남편과 시아버지 짐을 시댁으로 옮겼고 시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시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런 퇴원에 시어머니는 언짢아 하셨고 남편은 시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픈 인간이 그럼 아픈 인간들이랑 같이 있지. 누구랑 같이 있으려고? 지가 먼저 들어간다고 해놓고.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지는 법이야. 부정적이고 나쁜 기운으로만 찬다고. 예나 지금이나 남의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그저 지 걱정뿐이지? 아유, 이기적인 인간. 시어머니의 냉소적인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게 나와 결혼하고 사이에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 할 소린가요? 그것도 상대가 당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아프고 또 아픈 걸로 수발을 들게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남편이 부른 간병인이 옆에 있었고 평일에는 제가 종종 가서 있었고 주말이면 남편이 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작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샌 적이 없으셨네요. 근데 대체 뭐가 그렇게 꼴 보기 싫고 견딜 수가 없으신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환영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시아버지께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가는 날에는 제가 시댁에 애를 맡기고 함께 갔다 오고 주말이면 저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시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죠. 제가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상태를 체크하고 그래도 몸에 좋다는 음식재료 사가서 밥 차려드릴 때마다 옆에 계시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별의별 시비를 다 거셨어요. 다 늙어서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며느리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네. 어휴, 속 터져. 어휴. 가시돋친 말만 하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하는 시아버지. 그 사이에서 저는 불편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저와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가능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없을 때 시아버지가 시댁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알지 못했죠. 시댁으로 거처로 옮기면서 간병인이 없어도 될 만큼 체력은 회복을 하셨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아무래도 복용하는 약이 많으니 옆에서 약 먹는 시간만 챙겨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한 번은 저와 남편이 하루 시댁에 방문을 못했던 날 시아버지께서 응급실에 갔다는 시어머니 연락을 받게 됐죠. 저와 남편은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했고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진통제를 비롯한 약을 제때 드시지 못해서 통증으로 경미한 발작이 왔던 거였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식사가 언제냐고 묻는데 시어머니는 태어난 얼굴로 점심은 먹고 저녁은 안 먹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식사를 제때 안 하시고 약도 건너뛰신 거죠. 저와 남편은 하루 동안 시아버지 상태를 확인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차도를 보고 검사를 하기 위해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시댁에 데려다 드리고 시아버지가 쓰실 짐을 챙겨와야 했고 남편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에 시아버지께서 잠든 틈을 타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은 시댁 문턱을 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제가 뭐 많은 거 부탁했어요? 약 제때 드시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약 먹기 전에 식사만 챙겨달라고 했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지르길 내가 뭐 한 번 약 건너뛰었다고 이렇게 유난을 떨 줄 알았니? 그리고 내가 그 인간 밥을 왜 꼭 챙겨줘야 돼? 아니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 잘만 걸어다닌 인간이 밥을 굶기는 왜 굶어? 어머니 아까 병원에서 뭐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주무시다가도 밥도 약도 못 드신 거 아니에요? 정말 당장 푹 쓰러질 정도로 기력 없는 양반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면 좀 깨워서 밥 먹고 약 먹고 다시 자라고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요. 내가 뭐가 예뻐서 그런 수고까지 해. 내가 왜? 너, 네 애미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옆에서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의 싸움을 두고 볼 수밖에 없던 저는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있던 거대한 벽의 실체를 알 수 있겠다고요. 남편은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또? 전 분명 말했어요. 꼴도 보기 싫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이혼하시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혼 안 한다고 끝까지 고집부리셨잖아요. 아버지 옆에 남겠다고 한 건 어머니예요. 근데 왜 매번 옆에서 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스스로 속을 썩히시는 건데요.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죽어라 눈치 주셨다면서요. 아버지가 주방에만 들어가시면 또 뭘 처먹으려고 들어간다고 눈치 줘서 아버지가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나 그 정도 눈치 줄 자격 있어. 그 인간이 젊었을 때 허구한 날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손찌검하고 매번 다른 여자 만나면서 내 영혼 갉아먹었으니까 난 늙고 병든 인간 옆에 두고 눈치나 줘야 속이 풀리겠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이혼하라고 할 때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아무리 사과를 했어도 그저 이런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예전에 잘못한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뭐하러 그래요? 대체 뭐하러? 어머니, 그렇게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아버지한테 복수하신다고 예전에 쌓인 서러움이 풀릴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옆에서 보는 저희도 그냥 피만 마른다고요, 피만. 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 그 인간한테. 당신 늙고 병들면 두고 보라고. 내가 처절하게 외롭고 서럽게 만들 거라고. 네 애비는 그저 과거 업보 돌려받는 거다. 너나 고깝게 보지 마라. 네 애미도 젊었을 때는 지금 네 애비만큼 불쌍하게 살았어. 대체 왜 시어머니가 늘 시아버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두 분 사이가 냉랭하기만 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듣기로는 과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게 많았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점점 늙어가면서 기세가 누그러지니까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했다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거진 다 들어주신 모양이더라고요. 속죄의 의미로 말이죠. 근데 그게 끝이 없어, 끝이. 매번 아버지가 사과한다고 가져다 바치면 왜 이것뿐이냐, 이걸로 용서받고 싶냐, 무지하게 조롱하셨지. 그냥 그때부터는 어떤 보상으로도 어머니가 받았던 상처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독립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말했어.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라도 이혼하시라고.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어머니한테 좋은 것 같다고. 너무 아버지와의 관계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게 어머니한테 안 좋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하셨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고. 그저 죽을 때까지 옆에서 괴롭힌다고 하시는 거야. 그게 뭐냐고 진짜. 그게 같이 사는 자식들한테 할 짓이야? 진짜 내가 피가 말라서 독립했어. 누나들도 도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나왔지 뭐. 본인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남은 평생에 걸친 복수를 한다는 시어머니와, 아내에게는 나쁜 남편이었지만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였기에 그런 아버지도 사랑하는 남편 모두 다 이해가 갔기에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복수 방식이 당장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아버지에게 가혹하다는 것과, 자식인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본인에게도 유해하다는 것을요. 이 사건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이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시누이들에게도 점점 뒤돌기 시작했어요. 아예 일말의 희망도 기대도 하지 않게 됐죠.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시누이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저희 집에는 당장 시아버지에게 내어드릴 방이 없었기에 그저 제가 시댁으로 출근하듯 가서 시아버지를 챙겨드렸고요. 남편은 퇴근을 아예 시댁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은 시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꼭 저희 애들을 데리고 시아버지를 찾아갔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손주들과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더 보내게 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날이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복용하는 약은 나날이 늘어만 갔고, 손등에는 더 이상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가죽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고 석 달이 지날 때쯤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저와 남편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생신일지도 모르니까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과 사이가 서먹서먹하다 못해 거칠거칠까지 했지만
시아버지를 위해서 내색하지 않고 참기로 했죠. 주말에 날을 잡아 시아버지 생신 축하 계획을 위해 시누이들에게 연락을 넣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었네요. 다음 주 아버지 생신? 어머야, 나랑 정숙이랑 엄마랑 여행 가기로 했어. 뭐? 여행?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가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에 도착하지. 수요일이면 아버지 생신이잖아.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다고? 그럼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야? 감으로. 지금이 비수기라서 티켓이 싸더라고. 엄마가 말 안 했어? 난 엄마가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제정신이야? 다음 주에 아버지 생신 있는 거 다들 몰라?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생신이야. 근데 고작 그 해외여행으로 아내랑 딸이 자리를 비우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니? 이미 몇 주 전에 표 사고 호텔 예약하고 다 했는데 며칠 자리 비운다고 무슨 일 안 나. 너는 꼭 무슨 일 나길 바라는 사람처럼 말한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집에 제정신 바뀐 건 나뿐이냐고. 남편은 속이 터져라 미치려고 했고 저는 어차피 와봤자 좋은 꼴 보여줄 사람들도 아니니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자고 남편을 위로했네요. 시아버지의 생신날 새벽같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괌으로 떠났고 남편은 연차를 내고 저와 함께 시아버지의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을 빠짐없이 만들기 위해 새벽 시장에 갔다가 수산시장에도 가고 마지막에는 마트까지 들러서 어마어마하게 장을 봐왔네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주무시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공항으로 떠나 텅 빈 집에서 저희를 기다리셨죠. 장을 다 보고 애들까지 데리고 시댁으로 가자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웃지 않았던 사람처럼 힘겹게 얼굴 근육을 움직여 저희에게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남편이 주방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있을 때 아이들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렸고요. 딸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했던 스피치를 보여드리고 아들은 유치원 장기자랑에서 했던 춤을 보여드렸죠. 시아버지는 공연 잘 봤다고 애들에게 종이접기로 이것저것 접어서 주셨습니다. 공연비라고 말이죠. 몇 시간을 주방에서 고생해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만들어 시아버지 생일상을 받으렸네요.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져서 배부르게 드시지는 못했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맛있다는 표정으로 한술 한술 뜨셨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배부르게 먹은 아들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시아버지는 본인 무릎을 베고 잠든 손주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으며 입을 떼셨어요. 내가 벌 받나 보다. 저와 남편은 영문 모를 시아버지의 말에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예전에 민준이 네 애미한테 잘못했던 거 그대로 돌려받나 보다. 그러니 이렇게 당장 오늘 내일 해도 아내나 딸들이나 비행기 타고 여행이나 가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벌 받는 거면 저희도 옆에 없어야 돼요. 아버지는 어머니께 할 만큼 사죄하셨고 아버지는 벌 받을 만큼 잘못하신 것도 없어요. 제게는 늘 좋은 아버지셨으니까요. 남편은 이 말을 끝으로 몇 번 입을 달싹이더니 이내 감정이 북받쳐 오른 건지 바람 쐬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힘없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제가 나를 많이 아껴서 그런다. 분명 제 애미 마음도 다 이해를 할 거야. 근데 마음이 기울어서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참, 나도 후회할 일만 어지간히 많이 만들고 살았네. 공허하고 허무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죠. 제가 이 집 식구가 되기 전에 아버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전 모르지만 제게 아버님은 그 누구보다 다정한 최고의 시아버지셨어요. 남편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남편에게는 최고의 아버지시겠죠. 그러니까 저나 남편에게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도 후회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셔서
저희도 아버님께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거니까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고개를 떨구시더니 이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시아버지 가까이 가서 그저 어깨를 감싸 안아드렸죠. 잠에서 깬 아들도 막 깨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엄마가 할아버지를 껴안아주고 있으니 본인도 벌떡 일어나서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껴안더군요. 때로는 1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는 법이니까요. 어쩌면 저도 아이들도 그날 시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또 시아버지도 뭔가 다짐을 하셨나 봅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어떤 남자분 하나를 대동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지와 같이 나타난 남자는 본인을 시아버지의 변호사이자 유언장 집행인이라고 밝히더군요. 아, 시아버지에게 저희에게 할 말을 준비하셨나 보다.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만 생각했죠.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희 앞에 증여 계약서를 내밀기 직전까지 말이죠. 아버지 이게... 맞다. 이제 나도 정리를 좀 해야지. 나도 이제 내 몸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겠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 이걸 왜 저희한테 주세요? 어머니나 아니 누나들도 불러서 해야죠. 아니, 너희만 있으면 된다. 내가 가진 원룸 건물은 50% 너희 둘한테 주고 나머지 50%는 네 애미랑 누이들한테 셋이서 알아서 나눠 가지라고 줄 거다. 또 내가 죽고 나면 내 통장에 있는 3억까지 너희한테 상속되게 해줄 거야. 건물은 미리 증여하는 거고 유언장에도 그대로 적을 거다. 나 아플 때 특별 부양해준 니들 2명한테 법적 권한이 최대한 가도록 여기 최 변호사가 할 거니까 걱정 말고. 그동안, 아니 아직 내가 눈을 감진 않았지만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 아버지 이러는 게 어딨어요. 제가 뭐 이런 거 원한다고 지금까지 아버지 모신 줄 아세요? 니들이 재산 노리고 한 거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안다. 나는 그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 돈을 끌어안고 죽겠니? 어디다가 뿌리겠니? 이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거저 얻은 게 아니라 내 일부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길 사람한테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것뿐이니까 부디 받아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참 고생 많았다. 민준이는 답답한 아버지 옆에서 참느라고 고생 많았고 우리 새아기는 다 늙은 시아버지 간병해 주느라고 고생했고 내가 참 너한테 미안한 게 많어. 시부모도 부모라고 참 애썼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먼저 저를 딸처럼 잘해주신 건 아버님이세요. 전 진짜 그냥 해주신 만큼 드린 건데, 아니, 저한테 지금까지 해주신 만큼 다 돌려드리지도 못했어요. 아니다. 줄 만큼 많이 줬어. 너희 덕분에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좋게. 이제 정말 눈 감는 게 두렵지가 않다.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너희가 이걸 받아줘야 정말 끝까지 후회가 없을 것 같다. 부디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 무겁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저와 남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눈 감아서도 후회 없게 만들 만큼 영향을 준 모양이었어요. 그 말이 너무 버겁고 또 죄송한 거 있죠? 시아버지의 뜻대로 증여계약서를 변호사의 도움대로 작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예상했습니다. 이걸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그대로 넘어가진 않으실 거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한 차례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을 때 시누이 2명이 들이닥친 거죠. 둘은 시아버지의 재산 일부분, 아니 대부분이 저와 남편에게 증여된 걸 알고 찾아온 거였어요. 아버지 있어요? 엄마, 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요? 너희 아버지? 지금 작은 방에 며느리랑. 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신 것도 잊은 건지
도저히 아픈 사람 앞에서 보일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약에 뇌가 쩔어져서 판단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제정신인데 이럴 수가 있냐고요.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아버지가 민준이랑 전현한테 건물 50% 넘기신대. 이미 증여까지 했고 아버지 나머지 재산도 쟤네한테 준다고 하잖아. 아니, 민준이만 아버지 자식이에요? 나랑 정숙이는 아버지 자식도 아니냐고요. 형님, 목소리 좀 줄이세요. 지금 아버님 몸 상태 알고도. 넌 입 닥쳐. 너랑 민준이가 뭐라고 아버지한테 바람을 넣는지 몰라도 우린 전혀 용납 못해. 저 양반이 진짜? 아니, 미숙이랑 정숙이는 당신 자식 아니야? 그리고 난 어떻게 하라고? 평생 당신 옆에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살았는데. 당신 언제든지 나랑 이혼할 수 있었어. 그거 안 하고 옆에 남은 건 당신 선택이야. 이제 상관 안 해. 내 인생 절반을 당신한테 미운 짓 하고 또 절반은 사과하고 산 걸로 좋게. 한 놈은 기억 못하고 당한 놈만 기억한다더니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거 지금까지 당신한테 쭉 사죄해왔고 이제 상관없어. 어차피 당장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도 이상한 것 없으니까 더 이상 후회할 일 안 만들고 살 거야. 그리고 미숙이, 정숙이 너네 한평생 아버지 등골 빼먹고 살았으면 나머지 인생은 알아서들 살아. 내가 한 푼도 안 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건물 나머지 50% 니들이랑 니 애미한테 줄 거니까 사이좋게 논아서 뭐든 하고 살아. 일을 해, 일을. 이것만으로 니들한테 많이 하는 거다. 언제까지 변변치 않은 직업 하나 없이 애비한테 타간 돈으로 살 거야? 아버지가 아무리 돈 묶어놔봤자 돌아가시면 바로 소송 걸 거예요. 공정하게 분배해야지. 쟤네가 뭐가 예쁘다고 그걸 다 줘요? 그럼 니들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공정했었냐? 그저 니들 애미한테 들은 혐오와 미움 그대로 받아들여서 애비를 애비 취급도 안 했으면서. 나는 마지막까지 나한테 잘했던 민준이랑 새아가한테 내 남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더 이상 군말하지 마. 더 말 보태면 나머지 50%도 도로 없던 일로 만들 테니까. 최 변호사한테 이미 다 말해놨다. 니들이 상속 재산 분할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테니 잘 막아달라고.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입 다물어.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부모 노릇이야. 제발 독립 좀 해라, 독립 좀. 몸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독립해서 일하면서 제목 해내면서 살아. 거의 울부짖는 시누이들에게 시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고 늘어지면 줬던 것도 빼앗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분이 안 풀려서 이곳저곳 치고받고 하더니 나가버렸네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노려보는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고만 쳐다봐. 어차피 꼴도 보기 싫은 얼굴 왜 자꾸 쳐다보나? 어차피 나 같은 인간은 포기했잖아. 왜 이제 와서 더 실망한 척을 하시나? 나는 이제 당신한테 할 만큼 했으니 예쁜 딸 둘이랑 잘 살아.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미안했던 일이나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이 집은 내버려 둘 테니까 잘 살아. 나처럼 아프지 말고. 그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시댁에 둘 수 없어서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처음엔 왜 왔냐고 구박하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나간다고 하자 난리를 부렸네요. 이제 와서 또 나가냐고 하면서요. 저희 집으로 오신 시아버지는 후련해 보이시기도 했고 또 서글퍼 보이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혼자 중얼거리셨고요. 그래, 후회하면 안 되지. 후회하면 안 돼. 마치 본인에게 되새기는 듯한 말이었어요. 어딘지 그 모습이 결의에 차 있어 보여서 쉽게 다가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고 10개월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원하시던 대로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기처럼 잠든 얼굴로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으셨죠. 마지막 가는 것까지 후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의 장례식 내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또 동시에 웃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전 시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며 울고 웃었어요. 정말 끝까지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던 건 장례식 내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발인 날까지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들부들 떨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짜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아픈 곳 하나 없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쁘기도 했고 또 허전한 빈자리에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슬픔을 차마다 느낄 새도 없이 저희 집 현관 앞에 익숙한 사람 2명이 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본인들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은 시누이 2명이었죠. 남편은 제가 뭐라 말릴 새도 없이 그 둘 앞으로 가서 소리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진짜 누나들이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고작 그 돈 때문에 아버지 보내드리는 날도 오지도 않아? 이해해봐라. 고작 돈이란다. 참네. 너는 많이 받아서 아쉬울 거 없겠지만 우린 억울해서 요즘 잠도 못 자. 진짜 장난해? 염치가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더 바라면 안 되지. 대체 어디까지 구질구질해질래? 뭐? 구질구질? 이게 진짜 돌았나? 야, 잔말 말고 건물은 그대로 둘 테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3억 그거나 내놔. 너희는 건물 50% 가져가니까 그 돈이나 내놓으라고. 너야말로 양심 있으면 그거 혼자 꿀꺽하는 거 아니지? 아니, 못 주겠는데? 그거 누나들한테 주면 우리 아버지가 저승에서도 후회할 일이라서 못 줘. 2달이 멀쩡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아, 정신이 온전치가 못해서 어려우려나? 뭐? 이 자식이 진짜? 짝! 하다 돈 내놓으라고 패악질하고 이제 동생 뺨까지 갈기는 시누이들. 저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선을 그저 무시하고 넘다 못해 지려밟는 호용치 이상의 무례함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삐가 풀리고 눈이 도는 기분이었죠. 야, 너 이리 와.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아, 너 이거 못 나? 저는 그대로 남편 뺨을 갈긴 둘째 시누이 머리 끄댕이를 낚아챘어요. 말 그대로 나비처럼 낚아서 벌처럼 쌌죠. 옆에서 남편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참았거든요. 시누이 2명의 주제넘는 행동들을 말이죠. 야, 니들이 아버님한테 대체 뭘 해드렸어? 얼굴 비추는 것도 안 한 것들이 왜 이제 와서 걸리니 뭐니 난리냐고. 너 이거 안 놔? 이거 당장 놔. 손모가지 부러뜨리기 전에. 아, 무섭다, 무서워. 부러뜨리라고. 내 손모가지 부러지면 너는 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제가 둘째 시누이 머리끄댕이를 마치 질기고 질긴 미역 마냥 잡고 놔주질 않자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돈을 달라고 난동 부리는 2명을 데려가라고 말이죠. 이후 시누이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저희를 찾아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진짜 상속증여 재산 분할을 신청했지만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해서 기각됐죠. 몇 달이 지나 더 이상 저희에게 뭔가 받아낼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하자 아예 다른 먹잇감을 찾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누이 2명은 시어머니가 사는 집까지 팔아 나눠가지고 시어머니를 월세집으로 이사시켰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거의 연을 끈다시피 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서 알 수 있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시누이들에게 부모님이란 존재는 그저 뼈만 남을 때까지 살이란 살은 모조리 발라먹는 생선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질릴 대로 질리고 마음이 뜰 대로 떠서 시누이들에게 탈탈 털리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에게 연민조차 느끼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본인의 복수를 위해 다른 가족들까지 괴롭게 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그 복수와 증오로 시아버지 장례식까지 불참했던 게 남편에게는 큰 상처였나 봐요. 주기적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긴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올 거냐, 다음 명절에는 올 거냐,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요. 남편은 제게도 그냥 무시하라고 했어요. 본인에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시 시어머니를 보러 갈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복수를 시작할 때는 무덤 2개를 준비하라는 말이 있죠. 복수할 상대방과 복수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에 대한 복수는 정의 구현의 이름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복수는 잘못했다가는 너무나 쉽게 나 자신 또한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아버지를 향한 시어머니의 증오는 너무나 역사가 길고 그만큼 묵을 대로 묵어서 언젠가 복수의 목적도 또 정당성도 모두 변질된 건 아닌가 싶어요. 이해도 되고 안타깝다가도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나 하는 생각에 속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저께 베란다에 둔 서랍장에서 시아버지가 애들에게 접어주셨던 종이접기 꽃이랑 동물들을 한 움큼 발견했거든요. 왜 애들이 재롱을 부려서 공연비라고 대신 주셨던 거 말이에요. 딸이 상자에 넣어 지금까지 잘 간직했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괜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립기도 하고 또 그간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평소 제가 즐겨 듣던 채널에 보내보고 싶어졌어요. 남편은 아직도 종종 술이 들어가면 시아버지를 회상하며 울곤 합니다. 여보, 왜 늘 못해드린 것만 기억날까?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왜 그랬지? 내가 뭐 얼마나 바쁘고 비싼 놈이라고. 사랑이란 형태의 종착지는 늘 후회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생전 얼마나 잘하려고 했어도 떠나고 나면 그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기 마련이겠죠.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시아버지께서 진심을 알아주신 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회 없으려고 한 만큼 시아버지께서도 저희에게 후회가 남지 않게 잘해주신 거겠죠.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잘 정리해서 훗날 그토록 애지중지하시던 저희 애들에게 쓰고 싶습니다. 저희 애들 대학 가는 것까지 보고 싶어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을 꼭 하늘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세월이 슬픔은 완화시켜주지만 역시 그리운 만큼은 언제나 그대로인 것 같네요. 시아버지 손길이 고스란히 남겨진 종이접기를 보고 언제나 다정하셨던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날입니다.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늘 후회 없는 순간을 사셨으면 합니다.